보이지 않거나. 배이유. 이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이어 상훈의 말이 또 들렸다. 소리는 크나 분명하지 않은 그의 발음이 그녀 이순한테 감겨왔다. 그 말은 형체가 희미하고 끈적한 거미줄처럼 무게감 없이 들러붙었다. 손으로 거미줄을 걷듯 이수는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상훈이 찾는 감춰둔 라이터를 가져다 주었다. 연두색 플라스틱 라이터로 새것이었다. 라이터를 다 버리고 하나 남겨둔 것이었는데 결국 그의 손에 넘겨졌다. 상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를 이끌며 베란다로 나갔다.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고 앞으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이수는 식탁에 어질러 놓은 두세 개의 찢긴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빈 그릇들을 치우고 남은 음식들을 분리해버렸다. 세제를 풀어 수저와 젓가락을 먼저 닦고 접시들을 수세미로 문질렀다. 물로 여러 번 헹궈내고 행주로 싱크대의 물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야 설거지를 마무리 지었다. 상우는 천천히 담배를 태우고는 활짝 열린 창의 난간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날은 좋았다. 오랜만에 담배가 죽어있는 몸에 세포를 깨웠다. 첫맛은 썼으나 곧 몸은 기억했다. 몸은 회복되는 중이고 지금의 불편함 정도는 감내할 수 있었다. 자신은 그래도 복이 많은 편이었다. 다행히 유순한 아내를 만나 지금껏 별 탈 없이 살아왔다. 3년 전 부자유를 겪은 조금 큰 사고 외에는 아내는 크게 힘든 내색 없이 다소 긴 병원 생활도 재활치료도 잘 견뎌주었다. 상우는 올망졸망 모여있는 식물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햇빛이 시원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늘져 있었다. 상우는 반쯤 닫힌 블라인드를 완전히 올려 열어두었다. 식탁에 블랙커피가 흰 잔, 검은 잔에 담겨 놓여 있다. 상훈이 검은 머그잔을 들며 흰 잔을 쥐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이순에게 여기서 같이 마시지 하며 권했다. 이순은 당연하다는 듯 베란다에 작은 다탁과 의자 하나가 놓인 곳으로 갔다. 상훈이 흙만 남은 빈 화분에 꽁초를 박아 놓았다. 주위의 가루가 지저분했다. 이수는 의자에서 다급히 일어나 모종삽으로 꽁초가 있는 부분에 흙을 파올렸다. 미간에 없던 고리패인 그녀는 흙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이수는 다탁 앞에 앉았다. 루비가 새끼 손톱보다 작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둥글고 도톰한 잎이 탄력 있게 반짝였다. 고만고만하게 키를 다투는 크지 않은 식물들이 싱싱하게 연초록으로 빛났다. 그녀가 가꾸는 작은 정원이었다. 식물에게 담배 연기는 정말 안 좋아. 이수는 식물에게 하듯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잔을 들어 커피를 마시려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몸체를 가진 다육이와 길거나 둥근 푸른 잎들이 적나라하게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식물에게 닿는 빛이 너무 강했다. 이수는 일어나 상훈이 확 젖혀둔 블라인드 주렴을 반개폐로 닫았다. 이수는 비로소 자리에 제대로 앉아 깊게 호흡을 했다. 마침내 식은 커피를 천천히 마신다. 커피 한 잔을 두고 그녀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짧거나 아주 긴 강물의 시간이 흘렀다. 낮은 산이 있었다.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은 연한 분홍빛을 띠었다. 아이는 진달래를 꺾었다. 참꽃이라고도 불렀는데 꽃을 따먹기도 하고 소쿠리에 따서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화전도 붙여주었다. 아스음한 기억이 시간의 강물에서 풀려나왔다. 그때 뻐꾸기도 울었던가. 이수는 뻐꾸기 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은 것 같았다. 그녀는 깜박 시간을 거슬러 갔다가 빠져나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그녀는 연하디 연한 미니 벤자민 잎이 빛과 어울려 노는 게 어여뻤다. 그녀는 정원 쪽으로 가 쪼그리고 앉았다.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 만지듯 잎을 두르르르 훑었다. 잎과 잎 사이에 손을 갖다 대고 손가락들을 활짝 펼쳐보았다. 손등 위에 빈 무늬가 어룽댔다. 투명해졌다. 외따로 떨어진 짙은 초록빛의 줄기와 잎은 잘도 자라났다. 전에 세탁실의 저장 박스에 있던 일부 썩은 감자 2개를 흙만 있는 길쭉한 화분에 버리다시피 두었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 맹렬하게 싹이 올라왔다. 처음엔 그냥 올라오는구나 했는데 아주 질기게 무럭무럭 올라왔다. 주위와 조화롭지도 않은데 그냥 뽑아버릴까 하고 손을 대었다가 자라려는 의지에 그만 손을 놓아버렸다. 저 새파란 고집을 어찌 꺾는담. 이수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상우는 없다. 식탁에 커피 흔적이 남은 잔만 있다. 이수는 2개의 커피잔을 모아들고 개수대에서 바로 씻어 식기대에 엎었다. 상우는 딸이 쓰던 방 모니터 앞에 붙어앉아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이수는 상훈이 무시로 드나드는 딸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열린 문으로 상훈의 등을 보며 저 정도로 회복된 게 어딘가 싶었다. 완전히 그녀한테 의지해 그의 팔다리로 살아야 했던 날에 비하면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 이수는 상훈의 다시 단단해진 등을 보고 벽을 본다. 이수는 다용도실에 딸린 작은 방으로 가서 몸을 뉘었다. 허리, 어깨, 무릎, 손목 관절이 전 같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사온 라텍스 매트가 맞춤으로 자신의 몸에 맞춰주었다. 상훈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사온 것이었다. 한국에 더 좋은 게 널렸는데 하필 그런 걸 산다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고 싶었다. 깊이 잠들지 못했던 이수는 잠자리만이라도 편하고 싶었다. 한때 유행처럼 인기가 있었지만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매체에서 떠드는 바람에 사람들은 버린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수는 매트와 베개가 자기 몸을 잘 기억했으므로 버리고 싶지 않았다. 달디단 잠이 필요했다. 잠의 수. 요즘은 부쩍 눈곱이 끼고 침침했다. 이수는 겉주머니에서 일회용 인공 눈물을 꺼내 스포이드처럼 흘려넣었다. 눈을 깜빡였다. 모든 것이 건조해질 나이였다. 눈도 입술도 입속의 점막도 피부도 몸도 게다가 갈라진 뒤꿈치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도 돌봄이 필요했다. 마음에도 촉촉하게 적셔줄 인공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수는 가슴 한가운데에 양손을 가만히 얹고 심장 소리를 느꼈다. 미약하게 뛰는 게 병아리 심장 같았다. 아주 오래전 세상과 마주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부드러운 털 속에 숨겨진 작은 심장을 느꼈었다. 놀란 새가슴이란 말도 떠올랐다. 막 가슴이 봉긋할 무렵 모처럼 같이 시내로 나간 궁중 목욕탕에서 육촌 언니가
이순의 쇄골 아래를 보며 말했다. 새가슴이 부정적 이미지란 걸 어렴풋이 눈치로 알았다. 언니의 가슴은 쇄골 아래와 분명히 구분되어 볼록하게 솟아있어 성숙한 여인의 냄새를 풍겼다. 새가슴. 그래서 그런지 이수는 쉽게 잘 놀랬다. 새가 정말 잘 놀라는지 알 수 없지만 작은 심장이라는 뜻이겠지. 이수는 몸을 오른쪽으로 모르 세워 베개를 빼고 팔베개를 했다. 이 자세가 편했다. 강물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잠시 잠이 들었나 아지랑이가 너울너울 희미하게 올라갔다. 기차가 뜸하게 지나가는 철길의 끝은 보이지 않고 멀리 터널을 향해 있었다. 기다랗게 뻗은 길은 날카로운 빛을 세우고 있었다. 침목 사이에 희거나 잿빛이거나 검은 돌들은 열개를 뿜었다. 아이는 한쪽 철로선에 올라 양팔을 벌리고 맨발로 평균대처럼 균형을 잡고 걸었다. 발바닥이 따가우면 다시 신발을 신었다. 한 발을 뒤로 들어 올리고 양팔을 벌렸다. 분명 코마네치를 연상했다. 언니 집 텔레비전에서 본 체조 선수 코마네치. 이수는 날렵한 작은 소녀가 펼치는 동작을 홀려서 보았다. 후투티. 후투티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소녀가 팔을 펼쳐 다리를 쭉 뻗거나 뛰어오르며 회전할 때면 후투티 후투티. 나무 구멍에서 고개를 내밀고 후툭거리며 웃던 왕관 쓴 새. 나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미소년 같은 아이. 이수는 나디아라는 이름까지 안 자신이 되긴 했다. 반 친구들은 나디아라는 이름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수는 팔이 저려 머리 밑에서 팔을 뺐다. 아지랑이 들판에서 멀어졌다. 요즘 밑도 끝도 없이 꿈인지 회상인지를 모를 장면을 자주 봤다. 물과 약 좀 가져와. 이수는 잠결인 듯 꿈결인 듯 웅얼거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조금 있다 톤이 커진 상훈의 목소리가 안방을 넘어 거실을 거쳐 구석방까지 또렷하게 침범했다. 모른 척하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졌다. 이수는 냉장고 옆 전자레인지 선반 위에 놓아둔 서로 다른 영양제 약통에서 색이 각각인 약들을 꺼내 물과 함께 방으로 갔다. 상우는 주식창을 열어놓고 몰두해 있었다. 약을 상훈 앞에 내밀었다. 상우는 이순을 보지도 않고 손만 내밀어 약과 물을 받아 삼켰다. 이순은 언제나 변함없는 상훈의 뒤통수를 보았다.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좀 더 앞당겨 퇴직했지만 치료에 쓰고 남은 보상금이 있었고 연금이 나왔다. 상훈이 그녀 모르게 주식에 얼마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수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돈의 흐름이 그래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 자체도 흥미가 없었지만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장난감 놀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세상에 널뛰듯 하는 고저장단에 맞추느라 헐떡이며 쫓고 싶지 않았다. 상우는 규칙적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약을 먹었다. 하루 2번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했다. 복합 비타민과 보조 영양제였다. 밥 먹고 다른 약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했다. 영양제는 진통제나 소염제, 혈압약 같은 기타 치료약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다고 상우는 믿었다. 이순도 작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에 적응하기 싫었지만 약의 단위가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꾸준히 먹으려고 했다. 아직까지는 요즘 부쩍 먹게 되는 소화제 외에는 기타 다른 약들은 먹지 않았다.
허리나 어깨 아픈 건 팥수로 대신했다.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을 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호르몬에 의해 감정이 변덕을 부리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성이 너무 승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십 년 동안 여성성을 가지고 성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노연하고 싶었다. 중립성의 의미로 이도 저도 아닌 중성이 된다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야 할 나이가 아닌가. 이수는 상훈의 등을 보며 방문을 닫았다. 갑자기 맥이 풀리며 이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다. 넓지도 않은 공간에서 갈 곳이 없다. 이보다 넓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수는 두리번거리다 거의 언제나처럼 식탁 앞으로 가앉는다. 작은 방에 누우면 대낮부터 꿈인지 생인지 혼몽 중에 놓일 것이었다. 주방의 조그만 직사각형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다. 멍하니. 백화현상처럼 눈앞이 투명해졌다. 이수는 눈을 깜박여 강물에 떠밀려가는 자신을 간신히 붙잡았다. 이수는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수는 내려다보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앞뒤로 돌려가며 뒤집었다. 그것은 붉게 바랜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얼마 전 추석 때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내려왔는데 연휴가 길어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와도 시간 여유가 많았다. 딸이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바닷가로 갔다. 불안정했지만 상우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 화창한 여름날 같았다. 바다는 여느 때와 달리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수면 위로 요트가 떠 있거나 서핑보드를 타는 검은 물개 같은 무리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햇빛이 따가웠지만 바람은 없었다. 딸아이는 잠수복 같은 수영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순에게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이순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수영도 못하지만 파도치는 물이 무서웠다. 해 아래 혼자서 수영을 하며 이순에게 손을 흔드는 딸의 젊음이 싱싱했다. 늘 사무실 안에서 생활하는 딸이라 낮에 보는 얼굴이 파리해서 안쓰러웠는데 건강한 구릿빛으로 피부를 태우라고 응원했다. 호기심 많은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파라솔 아래 돗자리에 앉아있던 이수는 파도치는 쪽으로 갔다가 급하게 파도가 넘어와 발목을 적시는 바람에 놀라서 물러나왔다. 이수는 앉아서 망연히 하늘과 구름과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문득 발목에 젖은 모래를 털어내며 신발을 벗어 맨발을 내밀었다. 따끈한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에 느껴졌다. 발가락들이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내밀었다. 집안이 아닌 곳에서는 늘 감춰져 있는 발가락들이 해를 볼 일이 있겠는가. 역사적인 사건인데 서로 햇빛을 쐬려고 구멍에서 얼굴을 내미는 두더지 같았다. 이수는 발가락 낱낱을 떼어 움직여 주었다. 너희를 덩어리가 아닌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할게. 이수는 너른 모래밭을 보며 금속 탐지기를 생각했다. 오래전 바다에 놀러 나온 사람들의 흔적이 모래 속에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지, 목걸이, 핀, 단추 같은 거 외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모래를 새로 덮어 백사장을 판판하게 넓히고 골랐는데 그 아래 몇십 년, 아니 그 이전의 시간에서 흘려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수는 일어나서 작은 조개 껍질이나
색이 예쁜 달아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찾았다. 그러다 이수는 붉은 딱지 같은 동그란 것을 주었다. 붉은색 덮개 위로 숫자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수는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추고 수건으로 닦았다. 생각보다 물이 따뜻해. 물속이 따뜻해서 편하네. 물에 흠뻑 젖어 해방감으로 가벼워진 딸이 말했다. 이수는 딸에게 동전을 보여줬다. 색깔이 특이하네. 오래되었네. 나 태어나기 전이네. 어떻게 엄마한테 발견되었지? 이수는 동전을 모래밭에 도로 묻어둘까 하다 가지고 나왔다. 붉은 부스럼 딱지를 앓는 것 같은 빛바랜 붉은색 동전의 앞뒤를 치약으로 닦았지만 조금 옅어지는 듯 했으나 붉은 녹 같은 덮개는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1983년. 동전은 40여 년의 세월을 견뎠다. 모래밭에 떨어진 건 언제쯤일까? 이수는 동전을 살핀다. 붉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서 계속 날아가고 있었다. 새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까? 이순의 눈엔 학이 아니라 다른 종의 붉은 새로 보였다. 동전의 숫자를 보았다. 그때 난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 겹이 붙은 사진첩처럼 지난 시간은 한 덩어리로 구분할 수 없었다. 낱개로 펼칠 수 없는 덩어리 같은 시간. 이수는 동전을 만지작거리다 주머니에 넣고 점심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다. 두부국을 데우고 신선한 채소를 씻어 조기를 구웠다. 상우는 생선 굽는 냄새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상훈의 절망적 몸의 상태에서 이제 살만하겠다, 살겠다고 이순이 느낀 건 상훈의 미각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였다. 상훈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먼저 뜨고 밥 한 술을 떴다. 시금치 나물도 먹고 도라지 무침도 집었다. 저리 식욕이 활발하다는 건 생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게다. 이수는 상훈이 젓가락으로 어설프게 생선 껍질을 뜯고 있는 접시에 손을 가져가 잔가시를 발라내고 흰 살을 상훈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그는 노릇하게 구운 생선, 그 중에서 조기를 제일 좋아했다. 짭조름한 굴비를 더 높게 치지만 그건 너무 비싸서 예전처럼 쉽게 먹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굴비를 그리워하며 상훈이 병실에서 입맛을 다실 때 집에 오자마자 굴비를 구워서 상훈의 입맛을 만족시켰다. 요즘에는 아주 가끔 보리굴비를 잘한다는 식당을 찾아 외식을 하기도 했다. 당신도 먹지? 상훈은 한마디 한다. 나는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순의 대답에 상훈은 몹시 흡족하다. 폰의 카톡 소리에 상훈이 밥을 먹다 말고 옆에 놓아둔 폰을 봤다. 그러다 이맛살을 찌푸린다. 경식이 알지? 37기 동기. 허이, 얼마 전에 이혼했다네. 요즘 모임에 잘 안 나타난다고 형길이 전에 그러던데. 우리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 텐데 거참 웬만하면 참고 살지. 이수는 한마디 거둔다. 헤어질 땐 남이 모르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남의 속을 어찌 속속들이 알겠어요. 상우는 이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 말년에 호랍이 되는 건 비극이다 못해 참극이야, 참극.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상우는 다시 한번 혀를 차더니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었는지 슬쩍 미소를 떠올린다. 다들 나보고 처복이 많다고 부러워해. 내 주위에 혼자 된 놈들이 좀 있거든. 당신 보고 천사라고. 말년일수록 우스운도순 의지에 사는 게 최고지. 이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생선 가시와 찌꺼기 모은 것을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수는 상훈의 말을 놓친다.
아니, 상훈의 말을 주워 담고 싶지 않다. 상훈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밖으로 나온 데는 목적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정비소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가는 김에 주차장에 오래 세워둔 차를 점검받을 생각이었다. 이순이 어린 딸을 키울 때 운전면허증을 따긴 했지만 한번 사람을 칠 뻔한 사고를 겪고는 거의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가까운 병원을 갈 때는 상훈의 도우미로 어쩔 수 없이 기사 노릇을 해야 했지만 운전을 즐기지는 않았다. 뭐든 자주 사용해야 제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훈은 이제 슬슬 운전도 해볼 생각이었다. 상훈이 차를 몰고 나오는데 이순의 기운 없는 모습이 자꾸 걸렸다. 요즘 구석방에 자주 모로 누워있거나 상훈의 시선을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기가 없어 보였다. 자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건 상훈도 알았다. 이순의 수고로움에 제대로 고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었다. 뭐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꽃바구니를 사갈까?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했더라. 베란다에서 피는 꽃도 많은데 그건 아니다. 또 꽃을 내미는 건 몹시 어색하고 낯간지러웠다. 자동차를 손보는 동안 상훈은 사무실 소파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건너편 가게가 상훈의 눈에 들어왔다. 외출해서 돌아온 상훈이 뭔가를 안고 들어왔다. 거실 바닥에 네모 상자를 내려놓자마자 호흡을 가쁘게 쉬며 물 좀 달라고 했다. 이수는 정수기에 물을 받아 갖다 주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상훈은 물을 마시고 상자의 공기 포장지를 뜯었다. 아담한 크기의 수족관이 나왔다. 상훈은 들떠 있었다. 이걸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일단 자리를 잘 잡아야지. 강한 햇빛은 안 좋으니 거실은 그렇고 여기저기 언급하더니 결국 안방의 문갑 위에 놓기로 했다. 바깥바람이 차서 그런지 목이 안 좋아. 대추 생강차 있지? 그거 뜨겁게 해서 줘. 상우는 욕실과 정수기, 베란다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더니 조그만 수조에 산소 조절기까지 해서 어항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봉지 속에 물고기를 풀어놓고는 상우는 만족스러워했다. 상우는 이순을 불렀다. 와서 보라고. 근사하지 않아? 이순은 수족관을 보았다. 산소기에서 기포가 올라가고 연풀은 조명등이 켜져 있었다. 세상에나,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물고기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물에 풀어놓았다. 물속에 블루베리빛 물체 하나가 이리저리 더디게 움직였다. 이순한테는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보였다. 생전 처음 보는 종류였다. 이게 뭐예요? 하프문 베타라고 관상용 물고기야. 하프문 베타? 반달이라는 뜻인가? 꼬리 지느러미를 휘젓는데 참 아름다웠다. 몸빛도 어두운 블루빛으로 보석 같은데 쥐눈이 콩만한 작은 머리와 몸통에 달린 지느러미는 꼬리와 같이 거의 몸 전체를 차지해 캉캉 치마처럼 스페인 무용수의 드레스 자락처럼 길고 우아했다. 마치 이너가 러플이 달린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주름 잡힌 치마폭은 몸에 비해 넓고 길고 풍성했다. 하프문은 물속을 혼자 우아하게 드레스를 펄럭이며 움직였다. 드레스는 윤기가 흘렀다. 그에 비해 주변은 황량했다. 바닥에 깔린 흰 돌 몇 개와 그 사이에 뻣뻣한 수초가 있었다. 이상하고 어색했다. 진짜 살아있는 수초가 아니라 식물 모양을 한 연두색과 주홍의 플라스틱이었다.
진짜 수초를 넣지. 너무 안 어울리고 이상해. 이순의 말에 그게 안 변하고 오래 가잖아. 상우는 바꿀 뜻이 없어 보였다. 이왕 살 거면 한 마리 더 사지. 너무 외로워 보여. 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 둘이 있으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대. 이순은 상훈의 말이 믿기 어려웠다. 상훈은 모이통에서 좁쌀보다 작은 알갱이를 몇 개 떨어뜨려 주었다. 이순은 하프문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말을 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물속을 돌아다니고 쓸쓸할 것 같았다. 물결치는 지느러미는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외롭다고 보는 건 이순의 관점이었다. 인공수초 때문인지 물속인데도 건조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상우는 결국 말하지 못했다. 타이밍을 놓치니 속마음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웠다. 정작 이순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흔히 보던 물고기들은 평범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순에게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었다. 상훈이 함부로 꽃나무에 물을 주었다. 물을 너무 줘서 화분 하나는 물이 빠지지 않아 흙 위로 물이 흥건했다. 막 꽃이 피려고 둥근 머리 위로 봉우리가 붉게 고사리 순처럼 말려 있었는데. 물은 내가 줄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요. 얘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했지만 이수는 거기까지 하고 입을 다물었다. 상훈이 식물 하나하나의 성질을 모르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물을 줘버렸다. 햇볕이 뜨겁길래 쟤들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았거든. 상훈은 슬쩍 꼬리를 내렸다. 이수는 활짝 젖혀진 블라인드를 다시 내렸다. 이수는 다탁 앞에 앉아 식물들을 바라보았다. 언제 저리 많이 모였나 싶을 정도로 제법 정원꼴을 갖추었다. 작으나 컸다. 상훈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하나하나 사들인 화분이 작은 숲을 이루었다. 마른 헝겊으로 닦아준 잎들은 싱싱하고 정갈하게 반짝였다. 어쩌다 물만 줄 뿐인 감자줄기는 위로 굵고 곧게 서 있고 잎들을 옆으로 넓게 펼치며 어두운 초록빛으로 자라났다. 영역을 굳히며 자신들의 세계를 완성하고 있었다. 감자는 생명력이 왕성하구나. 주위에 식물들로 뻗치길래 일부러 다른 화분들 무리에서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놓았는데도 거침없었다. 베란다에서는 식물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안방에서는 물고기가 자신의 시간을 유영하고 있었다. 이수는 붉은 동전을 꺼내 이리저리 살폈다. 왜 이 동전을 버리지 못하고 지니고 있는지 몰랐다. 1983년, 1980년대 그 얼음으로 묶는다면 기억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의 몸체에서 떨어진 비늘 같은 것이지만 그 얼음쯤에 강이 있었다. 하구의 끝에 다다른 또 하나의 강줄기가. 강물이 시간의 지류에서 바다로 흘러들어 어느 해변에 도착했다. 이수는 엉덩이에 모래를 털고 구두 안에 모래를 털다 미처 일어나지 못한 그한테 쏠리며 몸이 기울었다. 그때 바다는 황금빛 모래로 넘쳐났고 카페나 상점의 불빛이 지금처럼 번창하고 화려하지 않아 한적한 해변의 밤답게 어두웠다. 검은 수면 위에 떠있는 선박의 불빛 몇 점이 멀리서 깜빡였나. 그가 넘어지는 이순을 받쳐주다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 키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블라우스 앞서프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순간 움츠러들며 블라우스 옷깃을 꽉 잡았다.
그녀의 납작한 가슴이 저항을 하며 그의 손을 막았다. 짧은 실랑이가 있었고 그는 몇 초의 간격을 두고 가슴의 공략을 멈추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거절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가슴이 작아서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 머리 빈 애들이 가슴이 큰 거야 라던 엄마의 말이 갑옷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녀는 동시에 했다. 어느 결에 앞섭의 단추 하나가 뜯겨 있었다. 진주빛 가린 동그란 단추는 밤의 숨결 속으로 떨어져 모래 위 조가비와 가뭇 없이 섞여들었다. 벌어진 앞섭을 여미고 어떻게 그 시간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에는 없다. 아마 그가 건넨 노트나 책, 핀으로 가렸는지도 모르겠다. 단추는 그 밤의 백사장에서 시간의 두께를 키워가며 화석이 되어 묻혀있거나 지금의 그녀에게 발견된 붉은 동전처럼 누군가의 손에 한 번쯤 쥐어졌을지도 모른다. 밤의 모래 속에는 많은 것들이 반짝임을 잃고서 침묵하고 있으리라. 동전은 톡톡 튀며 다른 시간 속으로 굴러간다. 아치형 붉은 돌벽 관문이 있었다. 초록색 비로도 같은 이끼는 돌벽 사이사이에 검게 자리 잡았다. 그 아래로 지나가면 불이 켜졌다가 꺼지곤 했다. 낮에도 나무와 식물들의 그림자로 어둑한 뒤뜰이었다. 신기했다. 그때도 센서등이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떤 강력한 자석이 장치되어 자기장의 힘으로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었는지 짐작할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의 극이 강하게 이끌 때만 불이 반짝하고 켜졌다는 것. 앞에 큰 정원에는 대문으로 이어지는 디딤돌과 석등이 있고 나무와 이끼가 무성했던 유서 깊은 냄새가 밴 고택. 뒤뜰에 축축한 흙을 밟으며 검은 구두를 신고 걸어오던 소리가 있었다. 발자국 소리와 무릎 아래의 정장바지와 구두만 보인다. 서로의 심장에도 반짝하고 불이 켜지던 순간이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가 하얀 장갑 낀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결혼이라는 아치형 관문을 함께 통과했다. 붉은 새가 시간의 꼬리를 물고서 강 저편으로 날아간다. 추워. 모닥불 주위로 큰 원을 그리며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있다. 숲속은 바깥의 초여름 날씨와 달리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얇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했다. 두꺼운 옷을 준비하지 못한 그의 직장 동료들과 딸린 가족들은 젖은 물기 같은 한기에도 단체 야유회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운데의 모닥불은 멀고 등 뒤는 시렸다. 서열별 상사들의 연설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중간에 요령 있게 빠져나온 몇몇 직원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숙소에 비치된 담요를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웃옷을 벗어주었다. 담요 수가 턱없이 모자랐고 그는 담요나 그런 것들을 쟁취하지 못했다. 이순도 추웠지만 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가 먼저 그녀에게 점퍼를 벗어준다면 참을 수 있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우측 바로 옆 다정하게 보이는 여직원의 어깨에 자기의 점퍼를 벗어 걸쳐주었다. 바로 그의 옆 좌측의 아내는 이를 부딪히며 떨고 있는데, 무참하게 떨고 있는데. 순간 주위의 미묘한 시선들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옆으로 비키듯 은근슬쩍, 그러나 짐작한다는 듯 적나라한 눈빛을 숨기지 않으며 그녀를 더 절벽으로 밀어버렸다. 춤추는 밤의 모닥불과 등 뒤의 싸늘한 그림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오버랩되었다. 후투티 후투티. 새는 나무 구멍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탁자 위에서 비틀거리며 돌던 동전은 멈추었다. 이수는 본래의 바탕색을 잃은 붉은 동전을 내려다보았다. 이순을 부르는 상운의 소리를 두어 번 놓치고는 안방으로 갔다. 아이, 감자를 왜 이리 차별해? 힘이 없어 쓰러지는 거 안 보여? 베란다로 나간 상운은 기운 없어 옆으로 늘어진 감자줄기를 발견하곤 피우려던 담배를 다탁 위에 놓고 화분 앞에 앉았다. 지지대가 필요한데 적당한 게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상우는 이순을 불러 나무젓가락이나 막대 같은 걸 찾아보라고 했다. 굼뜨게 이순이 작은 방에서 나와 나무젓가락 몇 개를 가져왔다. 상훈이 젓가락을 이어 세우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결국 상훈이 공구 선반함을 뒤져 부드러운 가는 철사로 줄기와 잎을 느슨하게 묶어 벽에 고정시켰다. 상훈은 안심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새 보여도 겉만 그렇지 지지대로 받쳐줘야 해. 몸이 좋아진 대로 상훈은 그동안의 칩거를 보상하듯 외출이 많아졌다. 한동안 끊겼던 동창과의 모임에도 가고 바쁘게 다니고 싶어 했다. 현관 앞에서 상훈은 지팡이를 두고 갈까 말까 망설였다. 이순은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상훈은 염려마 하더니 용감하게 지팡이를 두고 갔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주차장으로 가는 상훈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하게 기울어 흔들렸다. 치마 물고기의 동작이 둔하고 활발하지 않았다. 며칠 활기에 차서 돌아다녔는데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중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수는 수조 유리벽을 톡톡 쳐보았다. 그제서야 느리게 움직였다. 아무래도 환경이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되었다. 왠지 플라스틱 때문인 것 같았다. 플라스틱에 무슨 친밀감이 생길까? 플라스틱 모형을 뽑고 살아있는 수생식물을 넣어주고 싶었다. 상훈이 나가기 전 사올 수 있으면 사오라고 했지만 상훈이 이순의 말을 새겨듣지 않은 것 같았다. 상훈이 며칠은 정성을 쏟으며 마음을 쓰더니 방치하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밥이 부족한가 싶어 이순은 모이통을 열어 서너 알 수족관에 떨어뜨려 주었다. 이순은 상훈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먼저 하프문 베타를 찾아보았다. 베타의 종류는 다양했다. 습성과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두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상훈의 말은 맞았다. 왜 이리 사나운 애를 데려왔을까? 이수는 상훈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생물학자나 사진작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지만 자연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놀랐다. 뜸보기도 찾고 뻐꾸기 소리도 듣고 후투티도 보았다. 오랜만에 접한 소리들은 바로 머리 위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순을 아득한 어느 지점으로 데려다 놓았다. 철로 위에 한 발로 서 있는 소녀를 보았다. 후투티, 후투티. 동영상 속 새들은 무리지어 아무런 의심 없이 날다 고층 빌딩 유리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혼자든 무리지어 날든 수도 없이 떨어져 도심 가운데 콘크리트 바닥에 널브러졌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검은 유리 건물은 똑같이 하늘과 구름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모든 풍경을 빨아들였다. 유리벽 아래는 새들의 잔해로 가득했다. 목이 꺾이거나 눈동자가 일자로 접힌 채 노랗거나 파란 예쁜 색들이 짓뭉개져 있었다. 이순의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순은 흐느끼며 울었다. 이순은
상훈이 천천히 오래 씹어 넘기는 것을 보았다. 이와 음식이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에는 음식도 후루룩 마시듯이 빨리 먹었는데 사고가 난 뒤로 상훈의 식습관이 바뀌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오래 천천히 먹었다. 상훈이 생선 접시 위에서 서투른 젓가락질을 했다. 이수는 접시를 가져와 조기의 등을 뒤집어 옆 지느러미 뼈를 발라냈다. 손으로 살점을 뜯어 상훈의 밥에 올렸다. 수족관 없애지 말고 다른 종류로 암수 한 쌍을 키워볼까? 당신 말대로 살아있는 수초로 바꾸고. 상훈의 말은 이순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순은 손을 놓고 상훈을 쏘아본다. 시선은 상훈의 눈이 아니라 먹는 것에 열중하느라 그의 약간 수그린 이마에 가 있었다. 하프문이 수족관에서 죽어 있었다. 겨우 일주일을 넘겼나. 몸체는 옆으로 누워 물속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주위엔 먹지 않은 먹이가 부유물처럼 떠 있었다. 아름답게 빛나던 지느러미의 색은 퇴색해 그냥 하나의 찌꺼기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롭게 활개치던 그 생명은 어디로 갔는지. 생과 사의 모습은 천지차이였다. 이수는 진작 플라스틱 수초를 뽑아버리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고달프고 화가 났다. 상훈에게도 화가 났다. 왜 애먼 생명을 데려와 죽이는지, 잘 키우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상훈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 잊어버리고서 다른 것을 키우자고 한다. 이수는 상훈이 밥 위에 얹은 조기살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본다. 어디선가 트럼펫이나 호른 같은 천사의 나팔 소리가 대서사의 서곡처럼 이순의 안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회복되지 않고 죽기를 바라. 그런데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이제 같이 사는 거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행동 반경 안에서, 당신이 쳐놓은 줄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인내력이 다 닳았다는 뜻이야. 타이어가 마모되어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어. 당신의 숨소리, 목소리, 밥 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트림하는 소리, 딸꾹질 소리, 당신 주위에서 번쩍이는 부산스러운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은 전혀 나를 몰라. 나나 당신이나 이 인연의 고리가 죽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는 게 억울해. 법으로 해결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당신의 쳇박 귀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나는 어지러워 그만 멈추고 싶어. 보호막이 없는 애벌레처럼 내 살갗이 찢겨 내장이 튀어나오더라도 고유의 개인으로 나로 살고 싶어. 그러니 빨리 죽어. 난 지독한 위선자야. 눈치채라고. 나는 가면 쓰고 있는 나를, 밖에서 보이는 이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나를 찢어버리고 싶어. 느닷없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이 이순을 장악했지만 주위의 공기는 변함없이 너무나 평온해서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식탁 풍경이었다. 이순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후투티. 어긋난 박자를 바로잡았다. 당신 오래오래 살아. 이수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아무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우는 부드럽게 고기 살점을 넘기며 인자한 미소를 아내 이순에게 보냈다. 당신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어머니 곁에 남은 건 몸 하나 누일 반평남짓의 공간과 가두지 못한 바람과 구름 조각과 새소리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상민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잔디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있다. 무덤에는 때를 입힌 자국을 따라 군데군데 부슬거리는 흙들이 연붉게 선을 그은 듯 흔적이 남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서도 변치 못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풀이 듬성듬성 쥐파먹은 듯 뿌리째 메마른 흙만 드러나거나 산짐승이나 두더지가 파헤쳤는지 제법 큰 구멍이 난 곳들로 흙이 흘러들기도 했었다. 흙이 풀을 자연스럽게 품어주지 못했다. 헐벗은 무덤에 다시 때를 입히는 공사를 했고 뿌리가 잘 내리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잔디들이 싱싱하게 올라왔다. 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한참 등을 보이며 앉아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의 위치는 좋았다. 무덤 뒤로 낮은 언덕이 둘러져 있고 앞에는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보기 좋게 어우러져 무덤을 보호하고 있는 듯했다. 그 아래 차 하나가 다닐 수 있는 포장되지 않은 길 옆으로 물이 찰랑이는 논과 밭이 펼쳐져 시야가 확 트여 있었다. 그러면서도 논밭 주위의 숲이 둥글게 울타리처럼 아늑하게 감싸인 느낌을 준다. 키 작은 나무들 사이에 진달래가 분홍빛 물감을 여기저기 떨고 놓아 시선을 붙잡았다. 상미는 자신만의 시간 속에 있는 아버지를 좀 더 있도록 두었다. 무덤 주위를 눈으로 쫓았다. 어머니의 좌우 뒤로 검은 비석들이 서서 크고 둥근 무덤들의 경계를 짓고 있었다. 거의 다 친척들 무덤이었다. 바로 근처에 큰아버지, 저쪽 숲 가까이 작은아버지, 그리고 더 멀리 중앙에 할아버지, 그리고 얼굴 모르는 조상님들. 상미는 덤불숲으로 걸어가며 진달래 가지를 꺾었다. 진달래 묶음을 어머니 무덤 앞 조화 옆에 나란히 놓았다. 아직 상석도 비석도 없었다. 아버지가 손을 털며 일어났다. 그래, 잘했다. 꽃을 좋아했지. 아버지의 눈가가 부석했다. 어머니는 새를 좋아했어요. 상미는 기억했다. 어린 딸의 아픈 배를 어루만지며 후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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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투티. 상미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동그랗게 오므리던 그녀의 휘슬 같은 입술을 보았다. 어머니는 후투티라는 멋진 왕관을 쓴 잘 웃는 새가 있다고도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소나무 쪽을 보고 하늘을 보고 전체를 휘둘러 조망하며 말했다. 그래도 네 엄마가 이렇게 아득한 곳에 있으니 마음은 편하구나. 햇빛도 잘 들고 이만하면 명당이지. 상미는 어머니도 과연 그리 생각할지 의문이었다. 나 죽거든 화장해서 강에 뿌려줘. 어디든 자유롭게 가고 싶구나. 반드시 화장해달라고 병상에서 어머니는 말했었다. 상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바람대로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한 적 없다며 미리 정해둔 자리가 있는데 왜 좋은 자리를 놔두고 화장하느냐고. 내 옆에 나란히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벌쩍 뛰었다. 현재 어머니가 머무는 집은 가묘인 셈이다. 아버지 무덤이 들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거처가 된다. 아버지의 묘자리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곳, 당연히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자리할 것이다. 훗날 아버지 무덤이 완성되면 상석도 비석도 세우고 새로 단장할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조상들의 호위를 받으며 묘비 없이 있어야 한다. 임자 기다리게. 내 곧 갈 테니. 아버지는 한 번 더 어머니의 무덤을 다독이듯 쓸고는 언덕 아래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의 힘없는 걸음은 불안정했다.
상미는 길가로 내려선 아버지를 바라보다 곧장 뒤를 따라가 아버지의 한 팔을 들어올려 자신의 어깨를 받쳤다. 저만치 덤불이 있는 나무들 사이로 진달래의 분홍빛이 얼비쳤다. 기다렸다는 듯 서로 다른 종류의 새가 연이어 울었다.